아빠, 나 죽는 거예요? 12살 딸의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북한 체제 속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권력 곁, 특권의 자리. 그러나 눈앞에선 아이의 혈액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살려낼 길은 단 하나, 한국에서만 가능한 완치율 90% 치료. 2025년 9월 5일 베이징 전승절 직후 김정은의 곁을 20년 지킨 주치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철통 같은 경호망 속 그는 호텔 비상계단에서 아이를 꽉 껴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 48시간 만에 충성을 버리고 아버지로 남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체제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딸의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하루만 더 늦으면 아이가 못 버틴다. 베이징 전승절 20년간 김정은 곁을 지킨 주치의가 사라졌습니다. 단 48시간 만에요. 모든 걸 버리고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였죠. 급성백 혈병에 걸린 12살 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욱 따뜻하게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선 불가능했어요. 한국에선 90% 완치 가능했죠. 정상회담 직후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충성은 버려도 딸은 버릴 수 없다고요. 주치의 최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소희의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적혈구 수치 3,000, 혈소판 1만 5천, 정상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담당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72시간 내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북한에선 약품이 부족했습니다. 혈소판 공급도 불가능했어요. 중국 의료진은 15% 성공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표준 치료로 90% 이상 완치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최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내 김현숙은 대외경제부 과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책을 이용해 가족 전체를 전승절 수행팀에 포함시켰어요. 공식적으로는 경제협력 논의차 동행이었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박수를 쳤어요. 최도연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뒤쪽 귀빈석에 앉은 딸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소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체온이 39도까지 올랐습니다. 해열제로도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죠. 최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루만 더 늦으면 아이가 못 버틴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호망이 느슨해지는 그 순간을 노려야 했어요. 이미 5단계 탈출 계획을 세워뒀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을 마쳤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도연도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베이징 호텔 23층에서 최도연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어요. 최도연은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쌓은 모든 신뢰를 버리기로요. 권력도, 지위도, 안전도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서요. 새벽 5시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정각. 베이징 시내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 주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합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단 하나 48시간 내에 생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베이징 시내 한복판을 질주하고 있었어요.
브로커 장희민의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서 소희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41도까지 올라 있었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장희민이 백미러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뒤에서 헤드라이트 4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보이부 차량 2대였습니다. 벌써 들킨 거였어요. 엑셀을 밟는 소리가 들렸어요. 속도계 바늘이 시속 80km를 넘어섰습니다. 베이징 시내 제한 속도를 훨씬 초과한 속도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희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눈이 뒤로 돌아갔습니다. 급성백 혈병 합병증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의료 가방에서 응급주사를 꺼냈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딸의 혈관을 찾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20년 의사 경력이 저를 도와줬어요. 소희의 경련이 조금씩 멈췄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번쩍하는 불빛이 보였어요. 추격차들이 경광등을 켠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된 거였어요. 현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장희민이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좁은 골목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격차들도 바로 뒤따라 들어왔어요. 골목 양쪽 벽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추격차 조수석에서 누군가 권총을 꺼내고 있었어요. 타이어를 겨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희민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피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펑! 총성이 울렸어요. 다행히 빗나갔지만 뒷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라며 깨어났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달랬어요. 두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왼쪽 뒷바퀴를 맞췄습니다. 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장희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서기 전에 장희민이 외쳤어요. 내려서 뛰어야 한다고, 차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업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베이징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어요. 하지만 뛰어야 했습니다. 현숙이 제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어요. 장희민이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아니라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장희민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앞에 또 다른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민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10분-12분 기적적 탈출과 새로운 위기. 장희민이 낡은 맨홀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지하 하수도 시설이었습니다. 20년간 탈북자들을 도와오며 준비해둔 비상 탈출로였어요. 하수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희민이 먼저 내려가고 제가 소희를 안고 따라 내려갔어요. 현숙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지하 터널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성인이 허리를 굽히고 걸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장희민이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어요. 발밑에 고인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맨홀을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장희민의 경험과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30분을 걸어서 다른 맨홀로 올라왔어요. 베이징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한결 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소희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산소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제가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병원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장희민이 새로운 계획을 말해줬어요. 베이징에서 중국 동북부로 가는 화물열차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검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베이징역 주변이 모두 봉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저희 사진이 모든 검문소에 배포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때 장희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공식역이 아닌 화물 적재소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비공식 정거장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했어요. 낮 시간 동안 베이징 외곽을 이동해야 했거든요. 발각될 확률이 높았지만 소희를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현숙이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해낼 거라고,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소희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든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의 미소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베이징 외곽 화물 적재소, 새벽 6시였어요. 장희민이 안내한 비밀 장소였습니다. 거대한 화물 열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중국 동북부로 향하는 열차가 곧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소희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어요. 체온이 42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제가 계속 맥박을 확인했지만 분당 130회로 너무 빨랐습니다. 장희민이 화물칸 하나를 가리켰어요. 석탄을 실은 차량이었습니다. 그 안에 숨어서 중국 동북부까지 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석탄 더미 속에서 몇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현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이 방법이 유일한 탈출로였거든요. 화물칸으로 올라가는 순간 석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검은 먼지가 사방에 날렸습니다. 소희를 안고 석탄 더미 사이로 몸을 숨겼어요. 현숙도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장희민이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검문이 있을 때까지 꼼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단둥에 도착하면 연락하겠다며 사라졌어요. 기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칙칙폭폭, 증기기관 소리와 함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바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소희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석탄 먼지 때문에 기도가 막힌 거였습니다. 숨소리가 쌕쌕거리면서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의료 가방에서 기관지, 확장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석탄 먼지 속에서 정확한 처치가 어려웠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주사 바늘을 잡기도 힘들었어요. 현숙이 제 손을 잡고 안정시켜줬어요. 그리고 손수건으로 소희의 코와 입을 막아줬습니다. 다행히 기관지 확장제가 효과를 보이면서 딸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갑자기 멈춘 거였습니다. 아직 베이징 시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밖에서 검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어요. 탈북자 검색을 위한 특별 검문이라고 했습니다. 화물칸을 하나씩 열어보며 수색하고 있었어요. 저희 차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또다시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그 소리가 적막한 화물칸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숙이 급하게 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저희 화물칸 앞에서 멈췄어요. 손전등 불빛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공안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몇 칸 뒤 화물차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탈북자였어요. 공안들이 모두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펑, 펑. 추격전이 벌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란 덕분에 저희는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군가 희생된 거였거든요. 열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논스톱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침내 베이징을 벗어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체온이 43도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가진 해열제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면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소희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죽는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아빠가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현숙이 제 어깨에 기대며 울먹였어요. 정말 우리가 소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새벽이 밝아오면서 중국 동북부 평원이 펼쳐졌어요. 끝없는 옥수수밭과 콩밭이 보였습니다. 이제 국경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국경 통과였어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제3국 국경지대는 가장 삼엄한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잡히면 정말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소희가 다시 한번 눈을 떴어요.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기차 기적 소리가 울렸어요. 단둥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정말 중국 동북부에 도착한 거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단둥역. 오전 9시였어요. 북한과 중국을 잇는 국경 도시의 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 주변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했어요. 저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가 천천히 정차하면서 저희는 석탄 더미 속에서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소희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체온이 44도까지 올라 있었고 이제는 거의 혼수 상태였어요. 밖에서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견까지 동원된 모습이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희 화물칸도 곧 수색당할 게 뻔했습니다. 현숙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역 반대편에서 화재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색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모두 화재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장희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빨리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안고 화물칸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딸의 몸이 뜨거운 장작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단둥 시내를 가로질러 압록 강변에 도착했어요.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그 강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신의주가 보였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큰 지옥이었거든요. 장희민이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압록강을 따라 하리로 가서 북한 마이너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3중 국경지대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러시아로 넘어간 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소희의 상태로는 험한 산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거든요. 맥박도 분당 140회로 위험 수준이었어요. 현숙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의사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현숙에게 말했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기적을 믿어보자고 했습니다. 압록 강변 갈대밭 사이로 숨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강바람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소희를 업고 걷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걸 느꼈거든요. 밤이 되자 삼중 국경지대에 도착했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 경비를 서고 있어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장희민이 마지막 브리핑을 해줬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한번 발각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나라 경비대가 모두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소희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분당 호흡수가 30회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응급처치를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치료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숙이 소희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같은 기도를 올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경비 교대 시간이 됐어요. 잠깐의 틈을 노려 국경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뚫고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움직임 감지 센서에 걸린 거였습니다. 세 나라 경비대가 모두 출동하기 시작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사방에서 저희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희민이 소리쳤어요. 뛰어야 한다고, 지금 아니면 모두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더욱 꽉 안고 뛰기 시작했어요. 현숙도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탕. 경고 사격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희를 향해 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계속 뛰었어요. 소희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고마워요.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딸에게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살리겠다고 말이에요. 러시아 국경 초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만 넘으면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바로 뒤까지 따라왔어요. 정말 1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희민이 마지막 힘을 내서 뛰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초소 경비병에게 소리쳤습니다. 망명 신청이라고,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러시아 초소 경비병 이반 페트로프가 저희를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40대 남자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더니 급하게 초소 안으로 안내했어요. 뒤에서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페트로프가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보고했어요. 북한 망명 신청자가 왔다고,
응급 환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초소 지하실로 데려갔어요.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소희를 바닥에 눕히는 순간 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맥박이 거의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페트로프가 응급 의료 키트를 가져왔어요. 러시아 군용 응급처치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 소희에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워줬어요. 그리고 수액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탈수가 심한 상태였어요. 여러 번 시도해서야 겨우 수액줄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현숙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희야, 엄마가 여기 있어. 조금만 더 버텨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반응이 없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2시간 후 러시아 연방보안청 요원들이 도착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었습니다. 책임자 알렉세이 볼코프가 상황을 브리핑 받더니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볼코프가 말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하겠다고, 거기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어요.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20년간 쌓은 의료 정보와 김정은의 건강 상태까지 모든 걸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구급 헬기가 도착했어요. 러시아 응급의료팀이 소희를 들것에 올렸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즉시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러시아 땅이 발밑으로 펼쳐졌어요. 끝없는 침엽수림과 설원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러시아 대륙이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땅으로 느껴졌어요. 의료진이 계속 소희의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수액 덕분에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중앙병원에 도착했어요. 러시아 극동 지역 최고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 나탈리아 이바노바가 소희를 맞았어요. 이바노바가 즉시 정밀 검사를 지시했어요. CT, MRI, 전열 검사까지 모든 검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 맞았지만 아직 뇌전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이바노바가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러시아에서의 치료 성공률은 60% 정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였어요. 그래도 북한의 10%에 비하면 훨씬 나았습니다. 볼코프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러시아에서 당장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으로 가기까지 기다릴 것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희의 상태는 악화될 수 있었거든요. 이바노바가 조언해줬어요. 일단 러시아에서 응급치료를 시작하고 안정되면 한국으로 이송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어요. 소희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각종 모니터와 수액, 산소호흡기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저희를 찾기 위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밤이 되자 소희가 잠깐 눈을 떴어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더 기다리고 있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중앙병원 중환자실. 소희가 입원한 지 사흘째였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다행히 몸이 치료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북한에서 러시아에 강력한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주치의를 즉시 송환하라는 요구였어요. 외교적 갈등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볼코프가 긴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모스크바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암시였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정말 우리를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국제 정치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저희 가족은 너무 작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에서 암살조를 파견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저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특수요원들이 러시아에 잠입했다는 거였어요. 이바노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의 치료가 중요한 시기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보안이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한국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김정은 주치의의 망명을 적극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 박진수가 비밀리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어요. 국정원 북한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 망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박진수가 말했어요. 소희를 한국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해 주겠다고 서울대병원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는 물론 정착 지원까지 모든 걸 도와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소희의 상태가 장거리 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이바노바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직 치료 초기 단계라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러시아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갈 것인가. 딸의 생명이 걸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딸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행 준비가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의료진용 전용기를 이용해 직항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병원 경비원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수상한 인물들이 병원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북한 암살조가 드디어 저희를 찾아낸 거였어요. 볼코프가 즉시 특수부대를 동원했어요. 병원 전체가 봉쇄됐고 저희는 지하 벙커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희도 이동식 중환자 장비와 함께 옮겨졌어요. 지하 벙커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탕탕탕 자동 소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병원에 침입한 거였어요.
러시아 특수부대와 치열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현숙이 소희를 꽉 안으며 떨고 있었어요. 딸도 총소리에 놀라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를 감싸 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어요. 박진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항에 대기 중인 의료진용 항공기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구급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희를 응급 들것에 올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의료 장비도 함께 실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탈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뒤에서 추격차가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북한 요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속도를 높였어요. 소희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드시 갈 거라고 말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에서 한국 의료진용 전용기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몇 분만 더 버티면 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북한 요원들이 타이어를 겨냥해서 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흔들리면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수가 소리쳤어요. 차에서 내려서 뛰어야 한다고, 공항까지 200m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희를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활주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현숙이 제 뒤에서 따라왔고 박진수가 앞에서 길을 열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소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시간 2시간. 의료진용 전용기 안에는 완벽한 응급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 셋이 소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 김현철이 소희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초기 치료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서 한시도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분 후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났어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의료 장비들이 요동쳤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소희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위험 신호였어요. 김현철이 급하게 산소 농도를 높였습니다. 현숙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불안해했어요. 소희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고도 변화와 기압 차이가 소희의 폐에 무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급성백 혈병으로 약해진 몸이 비행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현철이 응급 처치를 시작했어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고 호흡 보조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다행히 10분 후 소희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이제 정말 한국 땅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제탑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북한 전투기 2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비행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가 긴급 출격했어요. 북한기를 요격하러 나간 거였습니다. 기내에서도 멀리 제트기 소음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장이 긴급 하강을 시작했어요. 레이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소희도 불편해하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김현철이 소희의 상태를 재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한국 공군이 북한기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더 이상 추격의 위험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장이 정상고도로 복귀하면서 비행이 안정됐어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4시 30분, 드디어 한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타이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그 소리가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희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항에는 이미 서울대병원 응급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와 의료진들이 비행기 바로 옆까지 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어요. 소아혈액 종양과 교수 이민정이 직접 나와서 소희를 맞았어요. 즉시 상태를 확인하더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줬어요. 소희를 구급차에 태우는 순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숙도 감동에 겨워 울고 있었어요. 정말 꿈 같다고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구급차가 출발하면서 인천공항을 벗어났어요. 한국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 아파트, 네온사인들이 보였어요.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동안 소희의 상태가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의 전문적인 케어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치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아혈액 종양과 중환자의학과 감염내과까지 모든 전문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팀워크였어요. 소희가 병원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나을 거라고 한국 의료진을 믿어보자고 말했어요. 이민정이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최신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한다고 완치율이 95%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소희가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숙과 저는 서로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병동. 소희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인 치료가 시작됐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민정 교수가 회진을 돌며 소희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피부에 건강한 핏빛이 나타났습니다. 식욕도 돌아와서 죽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현숙이 매일 병실을 지키며 딸을 돌봤어요. 한국 간병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케어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딸을 돌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정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의료진 자격 인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의료 경험을 한국에서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병원 직원들이 저희 가족을 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치료 시작 10일째 결정적인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관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이민정 교수가 설명해 줬어요. 그 순간 현숙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난 20여일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소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이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꿈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민정 교수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완전한 완치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매우 밝다고 확신해 줬어요. 저는 한국 의료진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의학 지식은 어디서나 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소희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늘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소통해요. 현숙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며 저희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어요.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을 배우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득한 기분이 들어요. 베이징에서 시작된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거든요. 20년간 김정은 곁에서 일했지만 진짜 의사로서의 보람은 지금 느끼고 있어요.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게 진짜 의사의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더 고마웠어요. 딸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해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아버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가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권력도, 지위도, 안전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족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로운 한국까지 48시간의 기적 같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딸이 건강하게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기를 내준 탈북 가족들에게 아버님, 어머님들의 응원 댓글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만은 지켜내겠다는 마음, 그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숭고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희는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 땅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희에게 꼭 힘내라고 댓글 써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지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라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